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2월 14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정말 오랜만에 맑았던 시장이었어요. 코스피는 1.3% 급등이 나왔고, 물론 갭상승으로 출발했었던 만큼 그 시가를 회복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었고, 또 뒤에서 수급을 보겠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시호가도 들어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정말 맑은 시장이었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상승이 나오면서 양시장 모두 굉장히 맑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만 조금은 조용했었고, 반도체라든지 또 플랫폼 기업들 이쪽의 상승이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이닉스가 시총 2위 자리로 올라섰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최근에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조금은 주가의 방향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조를 해보시고요. 로봇주라든지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까지 코스닥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오늘 웬일인지 기관과 외국인에 거의 1조 3천억 가까이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6,200억, 그리고 기관은 거의 7천억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번 주는 기관이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오랜만에 외국인도 최근 한 달 내에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에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는 들어왔는데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을 봤을 때 기관이 거의 6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는 오히려 미약하게 순매도가 나왔고,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쪽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시장을 주도할 만큼은 아닌 것 같고, 반면에 삼성 SDI, 모처럼 기관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역시 외국인은 반도체를 많이 집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관은 셀트리온, 삼성 SDI, 카카오,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기관은 셀트리온 쪽을 많이 집중을 했었네요. 아마도 내일까지 거래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거래가 정지될 거예요. 합병에 따른 절차상 이유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선제적으로 기관 쪽에서 셀트리온을 대량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는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큰 상승이 났어요. 나스닥이 1.4%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 연준 의원들의 본격적인 코멘트가 나왔을 때 오후장에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살펴보면,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어제까지는 제가 소폭의 반등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위치를 보면 확연하게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S&P 500도 1.4% 가까운 상승과 함께 마찬가지로 확연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1.5%의 급등과 함께 확연하게 직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직전 고점을 돌파한 만큼 여기서는 또 새로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최근에 5거래일 동안 계속 빨간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눌러주는 구간이 발생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새로운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중심이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연준의 FOMC 결과는 예상을 했던 대로 금리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점도표를 중요하게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를 체크해 봤을 때 내년의 금리 인하는 0.75%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0.25%씩 인하한다면 3번 정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연준의 의견이고, 가끔씩 시장의 의견을 참조할 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마찬가지로 내년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패드워치도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연준에서는 0.75%,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었다면 패드워치는 5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어제 미국 증시를 크게 밀어 올렸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은 우려를 했던 부분이라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되었다면 오히려 팩트 발표와 함께 주가에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점도 우리가 살짝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별일 없이 오히려 상승 쪽으로 시장이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도 어제 미국 증시가 종료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쯤부터 시장에 반등이 나왔던 만큼 확실한 시장의 방향성은 개인적으로 오늘 밤에 미국 증시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항상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하루 정도의 시차를 거치고 시장에 어떤 변동이 나왔던 만큼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국내 증시도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금리 인하 전망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많은 기술주들 당연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기술주 중에서도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반응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굳이 저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선택한다면 네이버를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카카오는 조금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AI 사업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사우디도 진출했었잖아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네이버는 솔직히 별다른 반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바닥을 다지는 기간을 가졌었고 직전 고점 부근을 지금 터치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작년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가에 급락이 나왔다면 올해는 더 이상 주가에 빠짐없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본격적인 반등은 내년부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도 조금 비슷한 흐름이죠. 작년에는 주가에 급락이 나왔고 올해는 크게 밀리지 않고 조금은 기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다른 점이 있다면 네이버는 이 당시가 저점이었고 카카오는 최근 들어서 저점을 한 번 더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도 왜 빠졌었는지 그 점은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굳이 투자를 한다면 미래에 대한 확장성을 갖고 있는 네이버가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환율도 1200원대로 복귀를 했고 국제 수익률도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3.9%까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8년, 19년 이 당시에요. 그때 국채 금리는 1.8%대에서 3.2% 그 정도의 밴드를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2020년 당시에는 국채 금리가 1% 아래로 떨어지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밴드권은 2%대 정도? 그 정도를 유지를 했던 만큼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항상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더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거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경제 지식이 많다고 해도 미래는 아무도 맞출 수가 없고 이렇게 같은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유튜브든 뉴스든 신문기사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취합해서 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았으니까 나는 이 사람의 의견에 따르겠다. 그렇게 시장을 내다보지 마시고요.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또 내 생각과 비슷한 의견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만의 꼭 기준을 세워보시고요. 이걸 단적으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자, 21년 7월 당시에 나온 기사예요. 그 당시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연준을 믿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물가가 정말 폭등을 했었고 누구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했던 것이 바로 연준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어찌 본다면 경제를 주무를 수도 있는 이런 분들조차도 미래를 맞출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년 뒤, 10년 뒤 앞으로도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 과거의 이런 경우들을 떠올려 보면서 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항상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요. 또 이제 올해 남은 일정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FMC가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이제 남은 일정들을 보면 정확하게 2주 뒤에 시장이 폐장을 하고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한다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주식시장은 28일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29일은 열리지 않고요. 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6일 종가까지는 보유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큰 이벤트는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고 굳이 국내 시장에 한 가지 남은 이벤트를 찾자면 바로 대주주 양도세. 이게 지금 기사들을 보니까 올해는 자세하게 검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 같아요. 유류세 인하는 연장이 되지만 대주주 양도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고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자칫하다가 다음 주에 많은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남은 일정 중에서는 그것만 한번 조심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연말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는 것은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4분기 흑자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D램 점유율도 삼성전자를 5% 안쪽으로 좁혔었고 또 AI 반도체, HBM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또 반도체 교체 주기 감소, 그리고 D램은 3분기, 낸드는 4분기에 가격 반등이 나온 만큼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당시에 그 고점을 돌파했는데 거의 2년 만에 고점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봉으로 본다면 직전의 고점이었던 15만 500원, 2021년 초의 고점인데 내년에는 그 고점을 터치하러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실제로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는 조금은 반응이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SK 하이닉스의 수익성을 개선시켰던 AI 반도체, HBM 쪽이죠. 그쪽 반도체 분야가 삼성전자는 한 발 늦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주가가 익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달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조금은 시차를 두고 SK 하이닉스를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참조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반도체 업황 자체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코스피가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조금은 갭을 메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시장 흐름이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밤에 미국 증시도 별일 없이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